왜 그림자아이로 변경하셨는지 네,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원래 두 번째 아이라고 제목을 지었을 때는 아마 영화를 끝까지 보시면 이게 수한 혹은 제인이라고 하는 어떤 또 수련 윤서라고 하는 두 번째 아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수한이라는 아이가 언니를 그리워하는 둘째 아이이기도 해서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아이라는 제목을 처음에 지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제목만 보고 영화를 상상하기에는 두 번째 아이라고 하면 약간 가족 드라마 같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 그림자 아이라고 조금 더 장르적인 색채를 넣어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PD님께서는 영화 그림자아이를 어떤 계기로 또 참여를 하시게 됐나요? 제가 이제 영화 윤희에게라는 작품을 제작하고 나서 다음 작품을 어떤 작품을 또 기대하면서 어떤 작품을 준비를 할까라고 하던 찰나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진행하는 기획개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은정 감독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미망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트리트먼트 단계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사실은 대부분의 이제 죽은 언니를 그리워하는 한 아이가 있고 그 아이가 죽은 언니와 닮은 아이를 만난다라는 기본적인 설정값은 동일했는데 그 설정값의 트리트먼트가 서울독립영화제 이 기획개발 사업을 통해서 발전된 시나리오의 한 방향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기대했던 방향이 아니었던 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드라마적으로 강렬하게 또 갔던 부분이었는데 저는 감독님한테 되게 물론 제가 이거를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당시엔 제가 제작자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감독님 저는 이게 되게 트리트먼트 단계에서 장르적인 부분이 되게 강렬했고 그래서 사실 저의 평생 꿈 중에 하나가 파네미로 같은 영화를 만들고 싶다였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파네미로 같은 것들로도 이게 충분히 조금 발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감독님 어떻게 한번 저와 함께 작업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를 이제 한번 제안을 드리면서 2020년부터 작업을 같이 함께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감독님께서는 첫 번째 작품 밤의 문이 열린다라는 작품 다음으로 두 번째 장편 영화로 그림자아이를 선택하셨어요. 동화랑 또 도플갱어까지 영화 안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가득한데요. 영화의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영감을 받으셨는지 또 그 시작이 궁금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로그라인 약간 아이템 자체는 밤의 문이 열린다 보다 조금 더 먼저 나왔는데 제가 이 중학생 여자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그때 뭔가 잘 발전이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2017년 정도였었는데 그래서 밤의 문이 열린다는 30대 초반의 여자가 주인공인 영화였고 제가 그 당시에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내 또래 이야기를 먼저 한번 장편으로 풀어보자. 그리고 그걸 먼저 그걸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밤의 문이 열린다를 만들었고요. 그 영화를 이제 개봉하고 이제 떠나보내고 나니까 이제는 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중학생 아이들 혹은 이제 내 또래는 아닌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림자애를 다시 이제 꺼내와서 준비하게 되었고요. 그 시작은 둘 다 밤의 문이 열린다도 그렇고 그림자애도 그렇고 제 두려움에서 시작을 했어요. 밤의 문이 열린다는 당시 제가 고립돼서 나 혼자 방에서 아무랑도 연결되지 못하고 이렇게 혼자 살아가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당시 제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림자에는 마찬가지로 근데 어떻게 보면 혼자 된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긴 해요. 내가 기대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떠나고 나면 난 어떻게 그 상실을 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떠나간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좀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좀 질문을 좀 해볼까요? 감독님께서 단편영화 캐치볼, 또 밀실부터 장편영화 밤의 문이 열린다, 그림자 아이까지 장르 영화를 꾸준히 선보이고 계신데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장르 영화를 계속 선보이는 원동력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어떤 연출자는 내가 바라보는 세계가 어떤 드라마 혹은 사회 드라마의 세계가 더 눈에 잘 보이는 연출자인 작가가 있을 것이고요. 또 소외된 계층이 더 잘 보이는 연출자가 있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 자체가 조금 더 호러 영화의 세계와 닮아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또 장르를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러라고 해서 귀신이 진짜 나타나는 세계라고 제가 본다기보다는 이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가 날 줄 알고 어딜 가다가 사고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몇 월 몇 시에 떠나갈 거를 알고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도 아니고, 다 내가 모르는 채로 이제 어떤 일들을 막 당하잖아요. 마치 날씨가 막 변하는 것처럼. 그러면 저는 약간 호러 영화의 세계와 닮아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작품 작업하셨던 거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볼게요. 첫 번째 작품과 두 번째 작품을 작업하시면서 연출적으로 더 신경 쓰셨던 부분이 있으셨거나 작업 과정에서 혹시 차이가 있으셨을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 밤의 문이 열린다는 제목에서 느끼실 수 있듯이 밤의 문이 열린다는 그 장면의 거의 80%가 밤 장면인 영화예요. 근데 그것을 제가 이제 시나리오 쓸 때까지만 해도 단편 영화밖에 안 만들어 봤으니까 이 장편 영화에서 밤 장면이 80%라는 것이 프로덕션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몰랐는데, 네, 그게 낮밤이 바뀐 채로 스태프들과 작업해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밤 장면은 최소한으로 한다. 좀 낮에 일어나는 일을 쓴다. 요게 좀 저한테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 밤의 문 열린다는 연출부가 조감독 스크립트 이렇게 셋이서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소규모의 작업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친밀했지만 뭔가 또 막 손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들도 있었거든요. 이번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하고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이기에는 차이가 되게 많이 큰 것 같아요. CG라든가 VFX 작업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내적으로는 이게 일가족, 그림자 아이가 일가족 이야기지만 또 할머니를 잃은 제인이랑 또 제인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상실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로 좀 이야기 폭이 확대되어졌다는 점이 또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PD님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PD님도 작품을 많이 하셨잖아요. 전작과 또 그림자 작업하시면서 신경 쓰셨던 부분이 있거나 혹은 또 영화 안에 다른 경험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전작 영화 윤희에게를 진행할 때는 사실 일본과의 국제 공동 제작이라는, 일본에 가서도 촬영을 해야 되고 했던 부분들이 저한테 새로운 도전이었던 반면, 이번 작품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VFX라는 측면에서 정말 사실 독립영화에서는 할 수 없는 양의 CG들을 진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새로운 도전이었고 또 즐거운 부분이었고 되게 많은 공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점들을 하면서 앞으로 이 독립영화들이 어떻게 하면 장르 안에서 더 깊은 고민을 가지면서 새로운 도전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그런 기획적인 고민들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주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가출한 아이들과 또 헬퍼,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 아이, 또 수완과 제인의 상황의 대비로 인한 계층의 문제까지 좀 제가 느끼기에는 판타지 장르 영화이면서 현실의 문제도 영화가 건드리고 있어서 좀 독특한 장르 영화가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감독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으실까요? 그런데 아마 조금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SF가 거의 기본적으로 어떤 사회 계층의 이야기 혹은 사회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르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거고, 호러 역시도 사회의 이면 혹은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어떤 장르라는 거를 조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새롭게 어떤 장르 안에 사회적인 것을 녹여낸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예를 들면 이제 길레르모 델 토로의 악마의 등뼈라는 영화도 그 스페인 내전 속에서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이야기를 장르적으로 이제
어른들의 전쟁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이야기를 다루었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먼저 있던 작업들에서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배우게 되네요. 네. 제작자로 임수정 배우님이 참여하셨어요. 아마 크레딧에서 좀 확인을 관객분들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같이 작업을 하시게 된 건지 또 그 부분이 좀 PD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배우로서 일단은 그 캐릭터로서 정말 배우로서 처음에 제안을 드렸었다가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로 영화 산업이 되게 어려운 환경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진척도 잘 없고 하던 찰나에 임수정 배우님께서 혹시 내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없을지 또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함께 또 프로듀서로서 저희와 함께 조금 더 기획개발 또 투자 유치 이런 부분들 함께 나서 주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더니만 흔쾌히 또 승낙해 주셔갖고 그렇게 해서 또 공동 제작자로서 해주시게 되셨고요. 현장에서부터 시작해서 후반 작업까지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배우님, 임수정 배우님께서 평소에도 제가 느끼기에는 다양성 영화들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던 것 같아서 제작자로 이름을 발견했을 때 굉장히 반가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질문을 조금 더 하고 관객분들 질문을 바로 받아볼게요. 저는 수련과 닮은 제이는 처음 본 금옥이 얼굴을 제인의 얼굴을 떨리는 손으로 감싸고 있을 때 좀 이 영화를 봤을 때 처음 눈물이 좀 맺혔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는 임수정 배우님과 또 처음 만남이라든가 또 현장에서 호흡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임수정 선배님과의 첫 만남은 저도 너무 긴장해서 여기 목 뒤가 뻣뻣해진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 만났고요. 그래서 선배님이 이렇게 맞은편에 앉아 계셨을 때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오히려 제 긴장을 좀 풀어주셨던 기억이. 왜냐면 저도 유명한 사람을 그렇게 가까이서 본 게 이제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사실 어떤 대화인지 잘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 그냥 앞에 TV에서 보던 임수정 선배님이 앉아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다, 여기까지 이제 제 기억이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현장에서 다른 배우님들도 다 사실은 되게 훌륭하지만 이 경험이 많다, 이 베테랑 배우라고 하는 그 경험치를 좀 눈으로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수정 선배님이 저한테 뭐 엄청나게 많은 걸 막 물어보신다던가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저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지 않고 되게 핵심적인 것들을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특히 말씀하신 장면에서는 이 앞에서 사실 수련이가 약간 유령처럼 나타나서 말을 걸고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환영인지 어떤 걸 보고 바로 와서 이 집 앞에서 이 아이를 만났을 때 살짝 이렇게 만져보면서 이 아이가 실제한다라는 걸 어떤 감정의 신호탄으로 삼아서 이제 그 연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이 실제하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만지는 거요라는 말을 듣고 나서 나머지는 거의 그걸 삼아서 첫 테이크로 연기를 해주셨어요. 저렇게. 그래서 이게 정말 베테랑 배우고 촬영 감독님한테도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들으시더니 알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바로 하셨습니다. 그럼 첫 테이크로 그냥 오케이가 된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관객분들도 또 눈물 흘리셨나요? 굉장히 뭉클했어요. 거기서부터 저는 그렇게 좀 많이 느꼈었고 그러면 수환이가 이렇게 침대에서 누워있을 때 다가오는 어떤 제인의 환영? 수환의 얼굴을 같은 얼굴에서 다가오는 환영이 발에 이렇게 떠서 있잖아요. 그게 혹시 장화홍련의 오마주, 그쵸?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 맞을까요? 사실은 이 영화가 이제 어떤 면에 되게 장화홍련과 같이 언급돼서 참 영광스러운데 사실 되게 스타일적이면서 굉장히 다른 영화고 이 자매가 어떤 상실을 겪었고 이 둘이 굉장히 서로를 아끼는 사이다. 그런데 어떤 집에서 그
이 자매를 중심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 말고는 또 은근히 공통점이 없어요. 이 영화가 제가 느끼기엔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그 장면은 오마주는 아니고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 때 침대에서 거꾸로 자고 있을 때 봤던 귀신을 떠올려서 만들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때 보신 그 귀신의 환영 이후에도 지금 성인이 되고 나서 보신 적도 있나요? 아니 그런 적은 없어요. 그때 그냥 약간 아마도 뭔가 새벽에 깨어나서 거꾸로 이렇게 침대가 있고 침대 발 쪽에 이제 문이 있었는데 거꾸로 자다가 이렇게 눈을 떴을 때 문지방이 사실 되게 높잖아요. 근데 문지방 바로 아래 머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딱 붙어서 서 있던 걸 봤던 기억이 나죠. 오싹하네요. 실제 경험이시라고 하니까 그런 장면들이 그냥 만들어진 상상의 장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임수정 배우님도 중심축을 담당하고 계시지만 두 배우 또 박소희 배우랑 윤하 배우는 너무 극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 당당한 두 더블 캐스팅 주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캐스팅을 하시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들어볼게요. 사실은 되게 독보적인 배우님들이라서 제가 막 여러 아역 배우님들 중에서 이분들을 선택했다기보다는 박소희 배우님은 이제 저희 작품을 제안드렸을 때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이라는 드라마에서 이미 그 판타지 초능력을 가진 그 아이를 연기하시고 계셨던 것 같고요. 윤하 배우님은 또 이미 파친코라고 하는 데뷔작에서 유명한 아역으로 이름을 날리셨고 또 제가 이제 캐스팅 제안을 드리려는 그 즈음에 유괴의 날로 아마 백상예술대상에서 연기상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제가 거의 이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프로포즈를 한 거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두 분에게. 그래서 연기력이 정말 남달랐네요. 그 성인 배우, 아역 배우 이렇게 구분되지 않았거든요. 전혀 이 영화 안에서 그냥 배우로서 정말 두 분이 보여졌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성인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성인 배우와 아역 배우와 다른 어떤 디렉팅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연기지도 하실 때. 제가 그 현장에서 초반 회차가 되게 중요한 장면을 찍는 회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집 장면들, 그러니까 실제로 옛집 이 공간에서 찍은 장면들이 다 초반 회차였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그 다음에는 광주광역시로 내려가서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환이가 특히나 중요한 감정, 처음에 이제 언니랑 같이 있는 장면, 그 다음에 정원에서 그 정원의 어떤 언니를 닮은 흙으로 만들어진 형상을 만나는 장면, 엔딩에서 이제 깨어나서 엄마랑 마주하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이 다 약간 초반 회차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인 배우들이 저한테 어떤 질문을 많이 안 하실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시고 또 질문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이었는데, 저는 아역 배우님들이 저한테 질문 안 하는 경우는 이것이 되게 경계할 일이라는 거를 나중에 조금 1회차가 지나고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선뜻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가 아직 친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일이라고는 당연히 생각하시지만 선뜻 막 그렇게 막 다가오시기는 어렵구나. 그래서 이건 내가 먼저 친근하게 막 다가가서 이건 저렇고 얘기를 먼저 많이 했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